저는 그래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현재 교육 방식과 제도는 산업문명의 산물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교육 전문가들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문명이 수명을 다했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서구의 그러니까 교육 모델들이 그것도 수명이 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기존의 경제활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포화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익성이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돈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수익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걸 쫓아서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산업화가 그러니까는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제조업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 그러면 새로운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냈듯이 현재 상황은요.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가치 창출과 일거리에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94년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고 IT 혁명이 진행되면서 소위 말해서 새롭게 등장한 우리가 그 가치가 나오는 디지털 재화들. 예를 들면 디지털 재화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들 있잖아요. 글로리라든가, 예? 아니면 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상품들이 부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디지털 세계가 과거 산업화의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선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 기존의 산업들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힌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96년부터 기업 가치, 미국의 기업 가치에서 3위로 이제 그러니까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요. 당시의 1위는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러니까는 20세기에는 제조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조업의 그러니까는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1위였던 시기입니다. 96년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혹은 디지털 세상과 관련된 데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2012년부터는 애플이 지난 10년 넘게 기업 가치에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은 미국의 10대 10개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어디 갔느냐? 다 추락해버렸습니다. 예? 제너럴 모터스 다 추락해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어디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러니까는 2022년, 2021년, 2020년인데요. 얘네들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도 3위죠. 기업 가치에서요. 2위, 3위 되고 있잖아요. 얘네들의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 수입에서 그러니까는 63% 이상이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에서 나와요. 서비스에서요. 뭐 그거 당연한 얘기 하지 않냐 이랬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하고 제가 좀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겠다는 하는 거예요. 차이를. 예? 그리고 소위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소위 수익성이죠. 많이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42%나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일부 한 2회 정도 빼놓고는요.
한 15% 안팎뿐이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10% 안팎뿐이 안 됩니다. 제조업은 그래요. 그럼 돈이 많이 나오는데 돈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걸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 첫째 보시고요. 둘째,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표가 뭐냐면 2005년부터 2022년도 지난해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액입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요? 3배 이상 혹은 4배 이상 많았습니다. 4배 정도까지 많았어요. 예? 2010년도에도 여전히 더 많이 매출액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여전히 매출액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2020년, 21년, 22년 최근 3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매출액이요. 제너럴 모터스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학생들은 어디로 가느냐? MS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과 자원은 MS로 가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과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의 20세기를 상징하는 기업들입니다. 상징하는 기업들. 제조업 시대 때요. 돈이 이쪽에서 많이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죠. 이거 봐보세요. 2005년만 하더라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이 146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200억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이후에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 16%를 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기업 가치에서 1위였었어요. 1위. 미국 기업 가치에서요. 랭킹 1위였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률을 봐보세요. 37%에서 40%대 초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2015년만은 20% 밑으로 내려간 이유는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뭡니까요? 이 전화 사업을 인수했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잘못 판단한 걸로 해가지고 그때 그 손실이 잡히면서 된 거고요. 대개 40% 안팎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그러면 돈들을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에 투자 안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죠. 사람도 글로 갑니다. 돈과 사람이 일로 간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기업하고 전통적인 기업하고 차이를 이해를 해야지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하나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동물과 차이가 있죠. 생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물들은 자연으로부터 그냥 습득만 하잖아요. 인간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생산하려면은 자동차 생산하기 전에 자동차를 한 대 두 대 생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생산 설비들이 있잖아요. 생산 설비들이요. 그렇죠? 공장이든 기계든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 설비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도 생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노동이라든가 원료를 투입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100대가 됐든 100만 대 됐든 200이 됐든 이게 증가할 때마다 노동이 증가하죠.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은요. 생산을 증가할 때마다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할 때마다 고용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 GDP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일자리도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식화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산업 보세요. 우리가 즐겨본 글로리라는 OTT를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조성진 피아노 연주가 참 일품이더라고요. 조성진의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고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데이트립이라는 앱을 쓴다든가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런 제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요? 제품 개발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이제 우리가 노동력도 거기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아니면 작사가 작곡가 뭐 이런 등등이 다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속에서. 그러고 나서 한번 제품이 개발되고 나면은요. 제품 개발되고 나면 어떻습니까요?
노동력 필요 없습니다. 아니 글로리를 100만 명이 보든 1000만 명이 보든 간에 100만 명 보게 되면 100만 명보다 1000만 명 10배를 많이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가 그만큼 수입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GDP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은 100만 명이 보나 1000만 명이 보나 노동력이 고용이 증가하냐고요. 안 증가하잖아요.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원은 희소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가 존재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무한정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 비용 발생 없이 거의. 기껏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은 서버나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뒷받침한다든가 그건 하나의 그냥 자본 설비잖아요. 지금 뭐냐면 노동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만 필요해요. 노동의 역할은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증가할 때 노동은 거의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원이라든가 OTT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앱이라든가 이거 개발하는 단계에서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서 이것을 100만 명이 소비를 하든 1000만 명이 소비를 하든 1억 명이 소비를 하든 간에 그 다음에 무슨 노동력이 그러니까 필요하냐고요. 고용을 늘리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기업이 돈을 엄청 번다 이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 근데 노동의 역할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교육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앞그림에서 보여줬던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가 현대에서 울산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2배로 늘리게 되면 더 많은 노동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노동의 역할은 변했는데 교육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과거 제조업 생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자, 사람과 핵심 자원이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이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야.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8년 이후부터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등장하잖아요.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5천억 달러 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요. 없었었어. 근데 갑자기 1조 달러가 넘는, 거기다 애플은 지난해 초에 3조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돌파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2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기업들로 이런 기업들이 왜 등장한 겁니까? 수익성이 많이 나고 부가가치가 높으니까는 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3조 달러면은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랭킹 5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이나 인도보다 더 높은 거야. GDP보다. 과거에는 제조업의 기업 가치가 한 나라 경제 규모를 넘기가 큰 나라 경제 규모를 넘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나라들 경제 규모를 넘어서요. 기업 가치가. 이런 기업들은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교육이 보게 되면요. 경제학 책들도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IT 혁명을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해요. 약장사들처럼 맨날. 근데 그것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초창기에 그런 기여를 한 거예요.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PC를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화시켜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야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글이라든가 숱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게 아닙니까? 예? 등장한 거야. 근데 그러한 산업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과 전혀 다른 산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교육은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이런 산업이 중심이었을 때의 교육을 여전히 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왜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등장하느냐?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물리적인 국경이 의미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국경이 의미가 없잖아. 자동차는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디지털 재화들은 아무리 많이 소비를 해도 비용이 발생 안 하거든요. 그냥 판매액이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비용이 발생 안 하면서도요. 글로리를 전 세계 만약 70억 명이 다 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예? 조성진의 피아노 곡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소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기존의 제조업 제품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는 가치 창출 방식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인터넷 혁명으로 야후라는 게 등장했었어요. 우리 세대들은 야후 잘 알지요. 야후 나왔을 때 대단했잖아요. 포털 기업으로요. 예? 그렇죠? 그 2000년 2월 달에는 이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가치도 대단했었죠. 랭킹 10위 안까지 들어갔었어요. 96년도에 그러니까는 상장시키고 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근데 그 다음에 몰락했잖아요. 이 몰락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면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과거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요. 그거를 그러면 그 디지털 세계를 이해한 것을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야후 몰락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에서 그 자기의 포털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에서 사람들이 떠나면은 거기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매력을 잃으면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면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접속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끝나는 거죠. 예? 거기에 사람들이 접속을 안 할 만한 요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에 했으니까는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럼 구글은 2004년도에 상장을 했죠. 구글이 여러분들 야후에 하청업체로 출발했습니다. 검색 서비스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아니, 구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창업 기업들이 그 창업의 그 취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러죠. 구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 이런 얘기 하죠. 나쁜 일 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있다. 되게 전통적으로는 돈 많이 벌다 보면은 나쁜 일도 많이 하게 된다 해서 근데 우리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좀 돈 좀 벌자. 이게 구글을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저거였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떠나버렸지, 지금은요. 구글에 실망을 하고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디지털 세계는 뭡니까요? 사람들이 일단 다 접속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 접속하게 해야 돼. 근데 접속하려면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를 다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 대상 사람들을 연결시키려면 그만큼 뭐냐면은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공감만 얻어내면 전 세계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뭐랍니까? Work should be challenging.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그리고 the challenge should be fun. 그러려면 뭐냐면 그냥 재밌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은 새로운 일을 찾으려면은 새로운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새로운 일을 찾아내려면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교육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에 어떤 이제 역량이 필요한가를. 근데 구글은 여러분들 애플보다도 1조 달러 이상 기업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1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같은 기업을 만약에 면접 보러 왔다면 내가 물어보는 게 왜 애플하고 우리 기업하고 1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나야 돼? 그 원인이 어디 있어? 이건 물어본다. 여러분 그거 대답할 수 있냐 그래요. 예? 대답할 수 있냐 그런다고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게 뭐 일시적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었어요. 지금도 한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차이 나지 아직도요? 자, 이게 보게 되면요. 더군다나 구글은 보게 되면 대부분이 광고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한 80% 가깝게가 광고에서, 예? 광고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구글 검색이든 유튜브든 간에 광고에서요. 예? 굉장히 수익 구조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갖다 지금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요. 2005년부터 2022년도까지 파란색 기둥은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요. 애플의 영업이익률입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죠. 수익성 지표예요. 주황색은 뭐냐면요. 애플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입니다. 이거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죠. 대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혁신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혁신 능력은 연구개발비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상식이잖아. 그런데 애플 봐보세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아요.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제일 높았을 때는 2.2%뿐이 안 됐습니다. 매출 대비해서요. 웬만한 기업들이 다 6% 이상 이렇게 지출하는 상황 속에서 애플은 굉장히 낮게 지출했어요. 연구개발비에다가요. 그 얘기는 뭐냐? 애플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애플이 굉장히 혁신 역량이 애플이 그 기업 가치에서 1등 기업으로 된 게 뭐 때문입니까? 아이폰 때문이거든요. 아이폰 사업 진출하면서. 예? 아이폰 사업 진출하면서 1등 기업으로 진입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을 때 연구개발비 지출을 계속 줄였었어요. 줄였어. 봐보세요.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연구개발비를 매출액 대비 한 3.2%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쫙 올라가요. 2.2%가 줄었는데도 2012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죽은 그 다음 해까지 스티브 잡스의 제품이 그 영향력을 미쳤던 데 아닙니까? 2012년도까지 이때가 전성기라고 저는 봐요. 예? 즉 애플의 혁신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혁신을 만들어냈던 연구개발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화 시대 때하고 전혀 다른 지금 산업 생태계가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문명, 산업 문명 다음 문명에서 선두가 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애플이 1등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내지 3등을 하고 있는데, 예? 알파벳도 그러니까는 그 뒤로 있고요. 지금 구글이나 알파벳이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 한 1조 4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기업 가치가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가 넘지요. 그렇죠? 2조 4천억 달러가 이렇게까지 갔죠. 애플이 2조 7천억 달러가 좀 위에 있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 파란색이 애플이거든요. 주황색이 알파벳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면 회색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은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서로 어떻게 비슷하게 한 두 자릿수로 다 이렇게 계속 지속됐잖아요. 두 자릿수를요. 10% 이상을요. 근데 애플은 봐보세요. 특히 스티브 잡스 시절 때는 굉장히 낮았었어요. 예?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좀 이제 올렸어도 그래도 6%대예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애플이 기업 가치가 더 계속 높으냐 이거예요. 예? 기업 가치가 높으냐 이거예요. 이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의 경제학,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 이거 이해해야지만이 애들 교육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저 R&D 지출 비중을 이걸 제가 그림을 다른 식으로도 간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하고요. 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애플과 알파벳, 구글만 비교를 한 겁니다.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현격해요. 근데 왜 구글이 그러니까 알파벳이 한 1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차이가 나냐고 애플보다도요. 기업 가치에서 항상. 예? 애플이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요?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다시 애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90년대 말에 98년도인가요? 아마 들어온 다음에 첫 작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든 게 아이팟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이폰 나왔으면서 애플이 완전히 그러니까 1등 기업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상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애플의 요소가 있는 건데 먼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차이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애플의 매출액이요. 2005년도에는 보게 되면요. 139억 달러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에 거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배인 400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영업이익도 애플은 16억 달러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에 거의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146억 달러 했었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앞섰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한번 봐보세요. 2005년 이후부터 애플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죠. 증가하고 특히 2022년에 와가지고는 매출액이 한 4천억 달러 되고 애플은 반면에 MS는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정도, 한 절반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역전이 됐냐 이거예요. 애플 영업이익하고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이익하고요. 이거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차이 나죠. 이거를 근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논리로요. 근데 기존의 경제학 경영학으로 이걸 제대로 설명 안 됩니다. 그래 장담하지만은. 자, 애플에 제가 무슨 자만이나 자랑질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책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애플은 서비스가 제품도 그하지만 서비스가 한 20%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구글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거죠. 구글은 그러니까 제품이 없잖아요. 애플은 제품이 있고 서비스도 있고요.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거기다 뭐냐면 애플은 M 매출액이 서비스에서 한 46% 차지합니다. M 매출액이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애플 모델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애플하고 구글하고요.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앱이라든가 게임 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애플이 훨씬 압도적으로 큽니다. 구글보다도. 구글 플레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앱이라든가 게임보다도 훨씬 더 큰데 성장률에 있어서도 애플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는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애플과 구글 알파벳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하여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요. 애플은 지금 나온 기업 중에서는요. 디지털 생태계를 거의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성격이나 이런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논할 적이 아니고요. 그거는 가십적으로 얘기할 문제인 거고 일단 그 기업의 저걸로 봤을 때는요. 애플은 사실 디지털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했던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얘네들이 아이팟을 구할 때, 자, 우리가 디지털로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옮겨와야 돼. 왜? 디지털 재화들을 소비를 하고 앉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음원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음원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원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P3 기능을 하는 아이팟에다 장착을 한 거 아닙니까? 음원을 그러니까 편하게 소비할 수 있게. 소위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는 것을. 근데 이거를 전통적인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라 한다면 이건 애플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음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니가 이렇게 하다가 소니가 망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영화도 만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위 엔터테인먼트를 제품을 만들려다가 그래서 헐리우드에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인수하고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소니가. 근데 애플은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애플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 소위 음원 제작자들이라든가 작곡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는 활용한 거 아닙니까?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예? 연결시킨 거 아니냐고요. 지금 뭐냐면 MP3 기능에 불과한 아이팟이라는 데를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아이리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든 이유는 그 이후에 많은 제품들이 MP3들이 아이팟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유도 아이팟은 뭡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
이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직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직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은 뭐라고 합니까? 폐쇄적인 경제 조직이라고 해요. 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애플은 뭐였습니까? 이 아이팟 만드는 것도, 제품을 만드는 거는 저기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대만계 기업들한테. 예? 자기들은 뭡니까? 그 제품에 대한 설계, 이 제품이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된다든가, 예? 이런 설계 부분에 간 거 아닙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소비자 관점에서. 예? 그리고 그 제품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이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을 그러니까는 디지털 음원이 거기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는 제조업 시대니까 제품이었던 거야. 예? 일일이 PC에서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다 재생해서 듣는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서비스로 분류하지만은 사실 이 음원의 제공자는 애플이 아니잖아. 창작자들이 제공한 거잖아요. 예? 창작자들이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애플을 가지고 아이디어 업종이라고 했었어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지만 이건 아이디어 업종이다. 왜? 음원을 그러니까 애플이 공급한 거 아니잖아, 사실은요. 예?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이걸 더 그러니까 완성시킨 게 아이폰 모델이죠. 스마트폰은 일본의 엔티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신회사가 만들었지만은 이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나의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의 하나의 핵심 제품으로 이걸 승화시킨 것은 스티브 잡스였었죠. 아이폰이 스마트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앱이 없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 이 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마찬가지로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처럼 애플 직원이 만든 게 만들어서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이라는 제품도 하드웨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만계 기업인 팍스콘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뭘 한 겁니까? 애플이 한 거는 뭐냐면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생태계를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먼저 그것이 구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냐면 기존의 제조업 제품 섞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재화 섞고 모든 거를 다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림을 먼저 구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진국형 이게 산업체계죠. 네? 선진국형.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에서도 제조업 생태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조업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정의, 설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생산,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부품이라든가 기술 지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조 이후의 과정,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이것이 그러니까 생태계로 먼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애플은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서 이거를 구상을 한 거예요. 한 거야. 기존의 생태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다고. 예? 거기다가 뭐냐면 왜 이런 걸로 했습니까요? 디지털 재화가 돈이 많이 남어 보니까 이거는 시장 수요만 있으면은 그냥 수익이 엄청나게 남는 거야. 초창기에는요. 그래서 앱을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의 68%까지 차지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생전에는요. 왜? 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앱을 그러니까 새로운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앱을 다운받는 거니까 비용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 판매금이 다 수익으로 잡히는 거야. 그리고 앱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이 7을 먹고 애플이 3 먹고 하는 방식으로. 예? 음원도 마찬가지잖아요. 3대 7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한 거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기업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책 세계가 한참 뒤처진 거예요. 현실보다도요. 현실보다 대학이 많이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이 기업인 혁신가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책을 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키니 애들이 이런 세계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예? 이러한 사업을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냐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쭉 살펴본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이걸 첫 번째 가장 완벽하게 한 게 구글인 겁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잖아요. 연결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얘들은 한 거예요. 그게 구글이 최근에 뜨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잖아요. 그 방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빅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일단 그거 사업이 지속되다 보니까 광고 수입으로 일단 그걸 떼운 거죠. 예? 이런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뭐냐면은 기존의 산업들이라면 농업, 제조업, 모든 이런 산업들, 기존의 서비스업, 이런 것까지 다 디지털 생태계로 그러니까는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야. 예? 이거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산업사회로 갔을 때도 농업을 제조업화 했잖아요. 농산물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제조업 제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켰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산업을 그러니까 단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에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MP3를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는 이 MP3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아이팟이잖아요. 스마트폰도 단순한 이동기 전화기가 아니라 예? 디지털 생태계에서 그러니까는 전화기하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무선 전화기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제일 먼저 구축하고 완벽하게 구축한 게 애플이었던 거예요. 기업 중심이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미래차 산업 생태계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양한 사람과 자원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인식하려면은 산업 생태계를 전체를 가려면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분석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고를 해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지? 이런 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죠. 비판하고 비난은 다른 거잖아요. 비판은 새로운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은 뭡니까요? 아이들한테 손을 하게 되면 손바닥만 계속 보게 하고 손이라는 건 손바닥만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손은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손등 같은 모습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의 로고가 Think Different 아닙니까? 다르게 보여야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그런 다르게 보려면은 그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끝없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자원, 사람들을 특히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소통하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이죠. 그걸 우리가 소셜 스킬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인 제조업시에서 스킬이라고 한다면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능적인 거라 하면은 이 소셜 스킬은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고 소통을 하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사망한 거죠.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 습득은요. 이건 사실 사망한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거를. 예? 디지털 세계라는 게 새로운 세계다 보니까. 예? 기존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했었던 그런 것을 이미 존재하는 그거를 베풀어봤자 디지털 세계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는. 예?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디지털 세계의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구상이 필요한
필요한 그러니까 인재를 우리가 만들고 그러려면 디지털 생태계 작동하는 원리, 그다음에 디지털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재화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지식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네? 근데 현재 우리 자녀와 학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요 대학에 들어오다 보면요 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왜? 사람은 다 다른데 태어날 때부터 다르거든요. 근데 자신의 칼날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 규격화 돼버렸어. 애들이요. 애들이 갖고 있는 차이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는 것들은 다 저기 억제시키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그래서 다 그냥 규격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다 똑같은 상품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자신의 진짜 적성을 파악할 기회나 경험을 못 가진 거야.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예? 기껏 해봤자 무슨 그러니까 무슨 테스트 해가지고 너는 수리 쪽에 가니까 문과 쪽에서는 경제학 쪽에 맞겠다. 이런 식이 그게 무슨 적성입니까? 예? 그게 무슨 적성이냐고. 예? 적성이라는 것은 제가 학생들 가면서 학생들한테 니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스스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니네들이 스스로 문제도 찾아내고 문제 찾아내는 거 힘들면 처음엔 교수가 도와줄 수 있죠. 코치 역할 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것을 그러니까 찾아내고 스스로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런 속에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 성취감을 못 느끼게 되면요. 그 자연이 뭐냐면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근데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양한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축구를 막 좋아해. 그 자기가 맨날 하다 보니까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혀 안 해본 사람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기피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잘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도요. 아이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다니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은 다르잖아요. 그 정도 차이인 거야. 대학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배우는 것뿐이지 교육 방식은 똑같은 거야.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지식 전달자 역할에 대부분 머물고 있죠. 지식 전달자 역할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대학 들어와서도 자신의 적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파악할 기회나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갖지 못해. 왜? 교수 자신들도 그렇게 훈련되어 왔으니까는. 예? 교수들 자신이 뭐냐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건방지다고 얘기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십 년을 보면서 제가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진출을 해요. 진출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맨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현재 대학 선생들의 모습은 어떠냐? 한국의 대부분 선생들은요, 주변부 사회의 지식인들입니다. 주변부 사회라는 게 뭐랬었어요? 중심부, 소위 말하는 선진국, 미국이나 서구에서 만드는 지식체계 속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가장 쓸모가 있는 일부분에 특화를 해가지고 지식을 축적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체계가 자기 완결적이지 않듯이 전체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역량이 부족해요. 분석적 사고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좀 안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한 야망도 못 갖게 돼. 예?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애플 같은 사업을 구상을 왜 한국에 너희들은 시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웃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 애플과 같은 사업을 왜 구성을 못 하냐고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예?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문명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애플이 그러니까 구상하는 미래차 생태계에 한 꼭지만 담당해가지고 또 할 텐데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전체를 구상한 후 그 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그거를 막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예? 거기에 수요가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들 막 집중하다 보니까 자원의 대부분이 그걸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잘하지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 이런 건 취약하잖아. 예?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걸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야든 간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기차도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적인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변부 사회의 우리 선생들은 전체 혹은 근본의 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구 모델을 그냥 따라하기가 아니라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주변부 쪽으로 따라했거든. 주변부 지식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해. 이런 체념적 사고가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해.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설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패배감들이 굉장히 지배하고 있죠. 근데 학생들은 성장하는 학생들은요. 무한 상상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게 나오죠. 예? 아예 상상조차를 차단시켜 놓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 속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그 변화가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 실제 교수들조차도 전문가 집단들조차 자기 자녀 어떻게 교육합니까?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이라는 해외 유학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들은요. 우리들 되게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요. 선생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을 보고 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인류대학이라는데 예? 그래서 하버드대 배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이 사회학 계통에서는 하버드 박사 주고 제대로 된 없다고 전문가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인류병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열화된 이것 속에서 인류대학 우리 사회 속에서 얘기하는 인류대학을 가가지고 거기 학위증이 필요한 거야. 그 학위증이. 예? 자기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학 보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걸 능력 있다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 게 현재 대학 선생들의 모습 아니냐고.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의 모습들이 아니냐고요. 그 되게 보게 되면 미국의 어느 대학을 진학했어. 이런 걸로 그러니까는 가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선진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시 솔직히 말해서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자기들도 1등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학문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AI 시대에는 지금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은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AI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적 호기심이 없고 비판적 사고, 즉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AI 시대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AI의 도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어디다가 칼럼을 하나 쓰면서 다이소에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는 이제 중년 여성들이 많이 그 일을 하시는데 많은 산재가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택배 배달 앱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그 AI가 그러니까는 AI가 그 인간들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노동을 제가 그러니까는 폄훼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라는 동물에 답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어지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처음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시도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떻게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기본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가치, 기존의 일거리에 집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가치에서 점유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이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걸 몰려. 그럼 경쟁은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는 자기 삶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나마 되게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격증 취득으로 해가지고 진입장벽이 있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런 폐쇄된 경쟁이 없는 부분을 집중을 하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과당 경쟁이.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석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거가 아니라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치 사슬 체계에서 중간부나 하단부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부나 하단부에서 자동화로 그동안에 중간부와 일자리들이 대체한 거예요. 근데 AI 시대에는 이 하단부 부분을 대체하죠. 예? 우리가 AI로 해가지고 무점포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무점포 이런 이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서비스 부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임금 서비스 부분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AI가요. 지금 현재 기술로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기존 가치와 일거리에 집중을 하는데 기존 가치와 일거리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자기 삶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면은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고 결혼하려도 그러니까 누가 출산을 하고 싶겠어요. 예? 아이들이 내가 애를 낳더라도 애가 자기가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인 저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능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것이 기존 가치와 기존 일거리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갈수록 그거는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고, 예? 거기 자꾸만 경쟁도 심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앉아있어요. 경쟁은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존에 괜찮은 소위 진입 장벽이 있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더 이 경쟁률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예?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용도 그러니까 불안하고 모든 게 다 불안하니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재테크에 올인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제조업은 농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인도가 제조업하는 게 화제가 되고 있죠. 저는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제조업화 하면서 중국이 전체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이제 떠맡을 텐데 거기다가 인도까지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제조업은 다 이제 중국과 인도가 이제 맡게 될 거다. 왜? 유럽연합의 인구가 한 4억 5천만 되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그러니까 한 14억, 15억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두 나라가 제조업하게 되면 맡게 되면은 다른 나라는 이제 제조업 생산을 이제 손 떼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온다. 예? 제조업이 농업화되는 거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듯이. 농업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조업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라든가 제조 처리 과정 이런 쪽에 있는데 이쪽이 자동화와 AI 기술의 가장 타격이 심한 부분이라고요. 우린 기껏해야 지원 산업이라든가 기술 이런 쪽에다가 금융이라든가 부품 산업 이런 쪽에다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터지면 그쪽에 육성하겠다고만 하고 앉아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이 산업을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구상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그러니까 넘어서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육은 메가시티를 만들면 뭘 만들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서열화 교육의 함정에서 못 벗어나고요. 기존의 그러니까 경쟁 교육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제가 볼 때는. 자, 세계경제포럼에서 최근에 2023년 일자리 미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뭐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비슷한 얘기들인데 어떤 일자리들이 현재 2023년도에 지금 핵심 스킬, 역량들이 뭐냐, 노동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 두 번째가 Creative Thinking,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Flexibility and Agility. 이게 뭐냐면 새로운 저희 기술 변화 환경에 얼마나 그러니까 계속 적응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호기심이 많아야지. Motivation, 동기, Self-awareness.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게 생기는 거죠. Curiosity, 진짜 호기심. 그 다음에 평생 그러니까 이 배움. 이게 다 호기심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호기심 있죠? 기본적으로 평생 그러니까 그 분야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주변의 기술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 이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 교육이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 Creative Thinking 키워줍니까? 안 키워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모티베이션 갖고 있습니까? 대학에 온 애들 모티베이션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쪽이 좀 취업하기 좀 쉬우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학과도 선택해서 오고. 예? Curiosity 없죠. 예?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애들만 이런 거 좀 갖고 있죠.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예? 이런 현실이.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들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없어지고 그러냐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시스템 띵킹, 예? 시스템 전체를 그러니까 사고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증가하고 있고, 예? 크리에이티브 띵킹, 어널리티컬 띵킹 다 이런 게 가잖아요. 예? 모티베이션. 예? 그런데 우리 교육이 이 문제 해결 안 하고요. 이거를 키워줄 수 있는 걸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메가시티 만들면 뭐하고 거기다 그러니까 자원만 지원해준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안 해. 대학도 이거 못 합니다. 왜? 대학이 이미 그러니까 기득권 집단화 됐기 때문에요. 못 합니다. 대학 선생들 이거 할 능력 대부분 없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르쳐요. 학생들 키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걸 간 이유가요.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인에서 만든 몬드라곤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몬드라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하이퍼앱을 새로운 사업을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플랫폼을 그러니까는 한다 했잖아요. 그 공공 플랫폼이 이미 이제 시제화를 임박해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몬드라곤 대학 한국 지부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거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이 그나마 기존의 제도권 교육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하고 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보를 그 아이들과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예? 이거를 그러니까 왜 그 제도권 학교 바깥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했느냐. 그 아이들이 그나마 이 기존에 규격화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관심 있으면 거기 조인해도 좋고. 예? 근데 이거는 결국 있잖아요. 내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내 자녀가 그러니까는 21세기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려면은 부모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와 더불어가지고 부모들이 결국은 이거는 나설 수밖에 없어요. 학교, 정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넘게 가면서 본 결과입니다. 거기선 그러니까는 이러한 변화를 추구 못합니다. 교수를 못합니다. 제가 같은 교수지만은 전 못해요.
대부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학자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들 문제, 그 다음에 관련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야죠.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예? 근데 아이들은요, 빠르게 갑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빠르게 아이들은 적응을 해요. 아이들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이게 있거든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왜 제가 흔히 농담으로 웃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골이 비어 있거든요. 예? 기성세대는 이게 골이 꽉 차 있어가지고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은 이게 비어 있다 보니까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새로운 것들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공자가 주유천하를 하고 공자께서 주유천하고 군왕들을 설득하려다가 새로운 정치를 설득하다가 포기하고 고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키웠다 그러는데 저는 결국은 이 교육 문제가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이들 개인의 그러니까 비극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실 때 비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봐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계획과 더불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